골라 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인민은행이 3월부터 예대금리 0.25%포인트 25bp씩 인하한다고 밝혔는데, 그죠? 작년 11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했고, 최근에 그 지준율 낮췄고, 그리고 이제 또 전격적으로 또 지금 금리 인하를 또 단행했단 말이에요. 양회가 언제죠? 양회도 이제 며칠 안 3일부터 그죠? 예. 시작됐죠? 예. 중국 경기 좀 한번 보고 글로벌 시장 영향도 좀 보고 왜 또 금리 인하는 또 갑자기 왜 했는지도 한번 좀 따져보고 좀 그래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역사적인 추세에서 가장 긴 디플레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플레를 쉽게 탈출하기가 쉽지 않죠. 중국이 이제는 디플레를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더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해외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3년차 그 시진핑 정부의 3년차 전인대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했다. 그래서 시기를 두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인대 직전에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좀 속시원하게 좀 해설 좀 해주실까?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러면 뭐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저번 출장 때 뭐 물론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바이사이드, 셀사이드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그 이전에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정치에 관한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항상 중국의 어떤 개혁이나 정책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에 확실히 달라진 게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경기 둔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인식 자체가 많이 변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특히 제가 이제 그 오전에 만났던 중국의 싱크탱크 기관들의 사람들, 그리고 오후에 갑자기 뭐 지준율을 인하하고, 그리고 오후에 또 저녁이죠. 호텔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 직접 CC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보시면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그 개혁이라는 건 완만한 혹은 원만한 정도 수준의 경기 수준은 바닥에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경제 정책에 실패를 하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국가지만, 중국은 어떤 경제 정책의 실패가 정권의 붕괴로 나타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 하방 압력을 크게 못 가져가죠. 근데 그 마지노선에서 정부의 인식이 달라졌다는데 저는 가장 큰 이번에 출장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실제로도 중국 정부가 이제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확장 정책을 단기간에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실물에 대한 둔화 같은 것들이 실업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국이 디플레 압력에 처해져 있는 거죠. 7% 성장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 선진국과 다른 디플레의 어떤 이 구간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중국은 CPI는 한 3% 이하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려 국면, 그러니까 디플레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디플레의 우려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0% 이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 과거 역사적인 추세에서 가장 긴 디플레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쉽게 손댈 수 없는 부동산,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부분에서 커머디티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림이나 혹은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면 이 디플레를 쉽게 탈출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디플레라는 게 장기적인 경기 불황 이외에도 어떤 투자에 대한 중국이 앞으로 일궈나가야 되는 그런 그림에서도 개혁을 어떻게 보면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번에 어떤 수요에 대한 변화 자체를 분명히 이끌고 가야 되는 정책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뭐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재정, 금리, 뭐 통화, 환율에서 중국 정부가 세 부분에서 다 확장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까지도요? 네. 네, 그 중국이 이제 확장적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바인데, 재정을 더 지금 할 게 있어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의 이 자금들이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의 이탈분을 누군가가 메워야 되는데,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이 빠져나가는 자금의 부족분을 정부가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재정 정책을 쓴다고 중국이 쓰면 그러다가 지금 중국이 아예 그냥 무너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그래도 밀고 나간다. 재정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재정은 확장으로 간다라고. 확장으로 간다. 네, 저는 이미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작년은 그나마 수출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투자가 둔화되는 부분을 대외 수요가 감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과 투자에 대한 완벽한 디커플링이 나왔는데 올해 중국 수출 안 좋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산유국에서 탑티어 무역 흑자국 중에서 중국이 가장 산유국의 무역 포지션이 높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 자산 가격은 움직여도 수출은 안 될 거다라고 단기간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늘릴 수 있는 건 사실 이 투자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제조업 설비, 부동산 이게 안 된다고 보면 정부 투자가 늘어야 되는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래에 지향해야 되는 뭐 요즘 실크로드 이야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중국의 석탄 관련한 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다 지금 원자력이나 가스로 바꾸고 있는데 그 설비 투자의 장기적인 플랜을 조금 당겨서 오는 그런 그림에서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전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돼도 안 되는 건 나중의 일이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뭐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금리 추가 인하 있어요? 뭐 제 생각에는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다? 예, 지금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효과가 있든 없든 일단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지금 아까 박석중 연구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부동산도 어렵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부동산을 부양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연착륙시키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은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대출이 고금리 대출이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갖다가 좀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금리 인하는 이제 좀 그러니까 지난 그 금융위기 뭐 전후의 금리 인하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양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더 나빠지는 거를 최대한 막아 보기 위해서 좀 돈도 돌게 하게끔 그런 측면에서 인하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통화량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M2 증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쵸. 그 이번에 목표치 잡은 게 12% 증가율을 잡았는데 지금 M2? 예, 10.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고갈되는 이유로 또 하나 막 그 리포트들을 보면은 그 자본 수지가 그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도 유동성 고갈의 한 이유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본 수지가 이렇게 많이 적자인지 보면 사실 외국인이 막 돈을 빼서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 중국의 기업들이 단기 차에 패왔던 것들을 이제 환율이 오르니까 빨리빨리 차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말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유동성을 공급해줄 필요도 있고 또 이런 그 적자 국면이 한두 분기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는 거 보면 추가적인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이번에 금리 인하 또 같이 하면서 진행했던 것들이 이 금리 변동폭의 확대입니다. 이제 1.3배까지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접근을 해볼 수 있지만 1.5배까지는 늘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금리의 자유화와 환율의 시장화 자체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할 거냐에 따라서 지준율과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도 있으니 펀더멘탈 이외의 어떤 정책의 금융시장의 변화도 추가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전인대에서 꼭 이렇게 발언을 보면 금리 자유, 예금금리 자율화를 꼭 이렇게 근시일 내에 다 해 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약간 경제가 안 좋고 약간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개혁들을 다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이건 진짜 어렵죠. 근데 저는 뭘로 보냐면요. 향후 2년 안에 큰 가속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앙은행장 임기를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국의 정책 구조상 중앙은행장의 임기는 이번에 연임을 못하는 임기였는데 다시 3년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이 남은 거죠.
이 안에 환율과 금리와 시장에 대한 개방 어느 정도는 마무리 져놓고 그래서 저는 한 2, 3년 안에 빠르게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반부패 개혁도 지금 뭐 대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잡혀가기도 하고 그동안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렇죠? 네. 중국에서 뭐 죽기도 해. 심하게 했죠 사실 인사 부패 반부패 개혁을 뭐 심하게 한 편인데 이런 부패 같은 거 좀 하다 보면 부패 척결 하다 보면 경제 심리는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를 봐도 다 꼬꾸라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경제 심리의 위축을 감내하면서도 반부패 척결을 계속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게 사실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때요? 뭐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주 경제가 안 되는 게 결정권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괜히 나서 도장 찍었다가 나중에 또 역적으로 몰리면 골치 아프니까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래도 큰 흐름에서 구조개혁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게 뒷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없애주고 또 지금 가진 정권이 좀 더 공고화되면 지방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 힘, 네. 그 이후에 가서 이제 좀 경제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건다. 뭐 이렇게 큰 흐름의 그림을 그린다면 뭐 3년 차이든 4년 차이든 아마 조금은 더 강한 이 반부패 척결 정책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보는 게 뭐 저희 생각입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죠. 전인대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게 있어요? 원래 제일 많이 보는 게 성장률 목표치인데 오늘 7%로 발표를 7% 발표를 네, 했고. 전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뭐 이거 하나로 중국이 어떻게 시장을 인식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수출입 증가율 자체를 그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유로 재무위기 그보다 더 많이 낮춰서 수출입 증가율을 6%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성장이 정체돼 있고 중국이 수출입 관련한 거에서 큰 변수가 아닐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이제 본부장님도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재정 적자를 올해 더 늘렸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를 큰 폭으로 확대했고 지방 정부도 줄이지 않고 적자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는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엔 신실크로드 부분에서 막대한 철도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제 그쪽 부분에서 이제 투자가 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대부분 또 농업 관련한 부분에서 수리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그리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 자체에서도 올해 성장을 완벽하게 포기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인식을 저는 이번 숫자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중국이 재정 적자를 확대를 하겠다.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한번 우리 그래프를 그린 걸 봤더니 중국 수출 증가율 있잖아요. 우리 수출 증가율이 똑같이 가. 예. 방향성이 완전 똑같아요. 뭐 폭은 뭐 중국이 덕분에 좀 작은지 모르겠는데 완전 똑같이 움직여요. 그 어떻게 보면 코릴레이션이 거의 1에 가깝다고 보여요. 중국하고 우리가. 근데 이제 중국이 수출이 좀 별로 안 좋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도 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만 중국이 재정 적자를 계속 내주면 그러면 그건 좀 우리한테 좀 좋긴 좋을 텐데 좀 걱정스럽네. 자, 어쨌든 다음 이제 양회 이후에 이제 부양 조치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예상되는 부양 조치들은 좀 아까 얘기한 것들이 한 가지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인프라 고도화나 이런 것들을 땡겨서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렇겠죠. 그런 거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또 있겠어요? 정책 기조 뭐 이런 것들이 좀 중국 경제에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까 이번 양회 이후에? 저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봅니다. 성장률 자체도 아까 수요로 보시면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 작년과 똑같은 그림의 경기 둔화 속도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전 7%를 분기별로 놓칠 수도 있다. 6.9, 6.8도 하반기에 가능하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2012년부터 그려놓은 완만한 경기 둔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작년은 수출이었는데 올해는 약간 투자니까 우리 중간재 베이스가 수출보다는 그래도 투자에 좀 그 포커싱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경기 둔화 지속의 연장선상에서 컬러가 조금 변하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좋은 그 정도 그림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양해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자생 가격의 변화나 어떤 투자 전략의 변화를 가져야 될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재정을 써서
투자를 땡겨온다. 근데 아까 또 다른 이야기 하셨던 거는 뭐 다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지만 중국은 인민들을 배고프게 하면 그냥 당이 붕괴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는 곪게 할 수 없다. 어쨌든 밥은 먹여줘야 된다라는 게 정책의 제1 사명감으로 보여지고요. 또 산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중국이 가장 곤경에 처했던 것이 각 성마다 주특기 산업을 키워라. 그래서 2007년, 8년 이럴 때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뭐 태양광 이런 거였는데 금융을 거치면 상당히 고사했다가 다시 이쪽에 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신재생 에너지든 어떤 형태로든지 각 성마다 주특기를 살려서 산업을 키우게 하려고 한다면 중앙정부든 각 지방정부든 일정 수준의 빚은 늘리더라도 그 산업을 밀어줘서 마중물을 내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인민들 배도 좀 불려줄 수 있고 정부의 산업도 키울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아마 작년보다 올해 조금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중국 경제 경기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죠. 일단 7%는 가능한 거예요? 일단 작년에 7.5였었나? 7.5였는데 네. 그 7.4가 끝나긴 7.4로 끝났고 뭐 아시다시피 다 숫자는 이 나라는 뭐 지키려고 할 수 있는 나라니까는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한번 뭐 후반에는 6자를 보더라도 연간은 7.0이면은 뭐 7.0 또는 뭐 7.1 전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우리 경제 전망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 7.5 해놓고 7.5보다 조금 나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7.5에 근사하게 7.4. 아주 예술적으로 발표하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분기마다 GDP를 분기 끝나고 제일 빨리 발표하는 나라. 다음 날. 예. 뭐 바로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 정말 큰데 예. 큰 나라. 근데 이게 7%가 발표하는 거는 발표라고 치고 실제로 가능할 거냐가 지금 걱정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되겠어요? 7%? 작년이 7.4라고 발표한 게 맞다고 치면 올해는 그거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방어를 해내겠다는 의지인가 아니면 전망치인가 이거는? 뭐 진짜 그야말로 목표치가 된 거죠. 방어하겠다는 목표치가 됐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에는 중국을 이걸 수요로 안 풀고 고용 유발 개수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1% 성장률이 가지고 있는 고용 유발 개수가 얼마냐. 근데 이제 GDP의 레벨대가 높아지면 이제 성장이 조금 낮아져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7% 성장이면 GDP가 낮아져도 GDP 증액은 늘어나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그러니까 이 7%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는 이 정도의 고용 유발 개수는 유지를 하겠다. 그걸로 이제 중국은 대부분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외 경기가 어떻게 가느냐 뭐 사실 뻔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있고 고용에 대한 경기로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혹시 중국 1% 성장에 고용이 얼마나 유발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는데요. 이게 숫자가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연 3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에 3천만? 아니요. 전체 고용 신규로 전체 신규 고용이 3천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눠보면 되겠죠. 7%면은 그러면 한 요번에가 1%에 한 500만? 400만? 그렇죠. 4,500만 정도 보시면 되겠죠. 야, 무지한 나라구나. 우리 1%면은 지금 한 20만? 20만도 안 될 텐데 우리가. 20만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텐데 우리가. 자, HSBC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죠? 네. 근데 중국 경기를 가늠하는 데서 이제 HSBC 그 제조업 PMI를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중국은? 뭐 그렇게들 많이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를 하나의 룰로 지표를 내주니까 이제 HSBC 이제 마켓 지수가 내놓는데 PMI 보게 되는데 뭐 계속 좀 부진했고요. 또 HSBC는 이제 중소형 기업들을 많이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밑에 활동력을 본다고 하는 건데 뭐 여전히 50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 보면은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가 기준선을 잡는 눈높이를 아직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좀 더 먼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저는 중국의 뭐 여러 지표 중에서 예전에는 뭐 부동산 당연히 뭐 제일 중요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중국마저도 디플레이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이라서 이게 중국이 뭐 예전에 인플레를 전 세계에 수출했다라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는 디플레를 수출하는 그런 그렇지. 상황이 되면은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더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발표될 때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목표를 얼마로 발표해요? 3%. 3%. 중국이. 네. 근데 3%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뭐 성장률 대비하거나 과거 수준에서 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죠.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도 나오는 판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 글로벌리 다 지금 그 원자재 가격 하락세, 수요 부진 이것 때문에 다 물가가 낮은 거니까 네. 3% 정도면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거지 중국은. 지금 1.9%입니다. 근데 사실 1.9%. 네. 아, 사실 3%는 정말 똑같은 목표치가 되고 목표치가 되는 걸로. 난 PPI는 3%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35개월입니다. 예. 마이너스로.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디플레라고 봐도 인식할 만하죠. 사실 정책 당국에서. 어쨌든 자 중국 증시가 그 막 많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 또 금리나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뭐 호재로 작용하고 뭐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재정 정책도 발표하고 뭐 이러면 이제 올라갈 텐데 중국 증시 상승세는 계속 가요? 작년에 뭐 이 후반기에 하반기에 워낙 핫하게 올라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준 주식시장이었고요. 또 올해는 정책이 나오면서 계속 경기 부양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올해 시장은 답보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는 것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이 부동산 표시를 가질 수 있냐 여기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좀 많이 고평가되었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올해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물음표들이 있고 정책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를 열 때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렛대효과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화랑을 겪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혹시 개인들이 부동산이 안 되니까 거기서 돈을 맞아요. 많이 해서, 그런다고. 예, 뭐 그럼요. 주식으로 에셋 그런 리얼로케이션이라고 부분도, 이제 우리가 유식하게 예, 이야기를 예. 해서 이거 정말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잘 보셔야 돼요. 중국 증시 안 좋냐? 아니라고 봐요. 올해 중국의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뜨겁지만 중국 코스닥 차스닥인 시장은 연초 대비 30%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 어떤 시그널을 보이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작년에는 시장이 계속 이렇게 좋다가 금리 인하하고 은행주와 에너지 대형주가 불을 뿜으면서 갑자기 3,4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한 건데 올해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금리 인하 이후에 섹터가 어떻게 나올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작년은 은행이랑 에너지가 갔지만 올해는 못 가더라고요. 근데 올해 금리 인하하고 주가가 조금 그나마 이제 변동성이 보이는 건 이제 시장이 조금 이성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중국의 금리 인하하면 가장 좋을 섹터가 뭐냐? 부동산이에요. 건설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면 7%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실수요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또 재밌는 게 대부분이 이 레버리지가 많은 애들이에요. 부채 네. 비율이 200~300% 내려가니까 금리 인하하면 자금 조달 코스트에서 마진이 확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가더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기보다는 이제 정부 정책 방향성의 베이스를 둔 지금 이제 철도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나 환경 섹터,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애들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숲 자체가 아니라 어떤 나무만 좀 유난히 클 수 있는 그런 장이 올해 올 것 같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해주신 결과네. 그 장 전체를 그러니까 인덱스를 사는 건 별 볼 일 없고 그렇죠. 개별 산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섹터별로 지금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자산 배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마카오 못 가게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주식했다라는 거요. 마카오 이 카지노 매출과 예. 주식시장이 맞아요. 절대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마카오 매출이 줄어들면서 주식시장 올랐으니까 이 민족성에 뭔가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야 되는데 마카오가 안 되니까 내가 주식에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성향이 있었다고 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뭐 언젠가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다시 화랑이 올 거냐? 그건 조금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국 사람 보니까 결국은
주식에 대한 투자도 도박처럼 한다 이런 결과네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그죠? 심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심한 것 같죠? 네. 위안화 환율 드디어 이제 우리 여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적으로 일단은 연초 대비로 해서 위안화가 지금 1% 정도 절하가 됐거든요. 네. 네, 추가적인 절하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뭐 2에서 3% 정도 절하 가능성이, 그러니까 연간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뭐 사실 지금까지의 위안화 약세는 중국 정부가 의도했다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주도하는 위안화 약세였거든요. 이렇게 네. 자본 유출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고시환율도 그렇게 많이 높이진 않았었고, 근데 약간 이제 스탠스가 바뀐 게 그 유럽이 그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고시환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환율 전쟁에 참전한다기보다는 이게 실질 실효 환율을 보시면은 이게 위로 갈수록 고평가거든요. 네. 중국의 그 실질 실효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위안 환율보다는 여타국 대비 위안화 가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사실 한 10% 정도 환율이 올라야 그걸로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중국처럼 변동폭이 조금 뭐 2% 있는 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뭐 환율 전쟁에 참전하겠다 그런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약세를 전망하는 거는 일단은 이런 자본 적자 흐름이 뭐 한두 분기 정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유로존의 양적 완화에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도 좀 그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약세가 예상이 되고, 일각에서는 변동폭 확대 가능성도 얘기는 하는데, 저는 올해는 큰 방향에서는 맞지만 올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막 자본이 이게 어쨌든 뭐 단기 차입금 상환 때문이라도 어쨌든 간에 자본이 나가는 상황, 그리고 위안화가 너무 급하게 오르는 상황을 중국은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여기서 변동폭을 막 확대시켜서 환율이 더 위로 튀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만약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달러가 너무 급하게 올랐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이 지금 상반기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지금 시그널을 내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네.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이 난 생각을 했거든. 근데 어쨌든 그럼 미국이 상반기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그러면 위안화 환율이 움직이는 것도 상대적으로 덜 빨리 움직이겠네. 네, 그럴 수도 그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반을 작용을 올라갈 할 수 거고, 있고. 그죠? 우리나라 어떻게 봐요? 어디가 좋아?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뭐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잘 돼서 우리가 뭐가 잘 될 거냐 뭐 이런 부분인데, 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수출 증가, 우리나라 수출 증가 그려놓고 보게 되면 같이 흘러내리고 있고요. 수출 출하 지수 이제 우리나라 거의 마이너스에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사실 얻어먹을 콩고물, 낙수 효과 그렇게 기대하기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큰 경기 민감 사이클에서 우리가 중국이 잘 돼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눈높이는 뭐 확실히 낮추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2014년도에 큰 화두였던 관광객이 사주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 뭐 역시 이런 쪽에 요커를 향한 물건을 만드는 뭐 소비재, 필수 소비재, 뭐 이런 컨텐츠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지,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기대하는 경기 민감 뭐 중후장대한 주식들 이 수혜를 볼 거다,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 5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놨는데 그게 1억 5천이 됐대. 꽤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주식이, 중국 관련주야. 우리나라 주식. 뭐 암모레라고. 태평양. 예. 정말 옛날에 사가지고 들고 있는 건데 지금 뭐 몇백만 원 한 주에? 한 주에 300만 원까지 갔다가요. 그죠? 예, 이제 액면 분할을 해줘서 좀 내려갔습니다만 300만 원까지 갔어요. 뭐 하여튼 그랬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걸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올해는. 그죠? 예, 그런 주식의 수익을 얻으시려면 그런 주식을 사 놓으시고 한 4, 5년 동안 주식 매매하실 수 없는 어디 먼 해외에 발령을 받으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보고 계시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게 계속 보고 있는 경우라.
자, 우리 여기서 그러면은 메인 토크 마무리하고 외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 여신은 조퇴? 네, 조퇴입니다. 탈출. 아쉽지만. 그래요. 외신으로 넘어가죠.